하와이로 간 파이스멘트 시즌2 그 두 번째 프로젝트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여러 단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고 하면 마치 프로그래머들이, 개발자분들이 소스 코드만 작성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싶은데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그 소스 코드 작성하는 것 이외에도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단계가 들어가죠. 일단 첫 번째로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설계를 해야겠죠. 설계, 디자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실제로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구현 단계가 들어갑니다. 임플리멘테이션이죠. 그 다음에 구현한 테스트를 직접 테스트를 해야겠죠. 테스트가 잘 된 소프트웨어는 서버에 배포가 되면서 운영 단계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운영 혹은 유지 보수 단계로 들어가죠. 자, 이게 전형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계들인데, 이 단계를 차례대로 진행이 되면서 다시 앞으로 거슬릴 수 없게끔 되는 것이 바로 폭포수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갈 수 없는, 대형 SI 업체라든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현장에서 이런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좀 제대로 개발하고 그 다음 뭐 스타트업이나 어떤 소프트웨어 자체를 개발하는 데 좀 최적화되어 있는 근래 유행하고 있는 방법론은 애자일 방법론이죠. 그래서 이 모든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를 조금씩 중요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체 단계를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개발하는 그런 거를 애자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 폭포수 모델이냐 애자일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지 않는데 애자일 쪽으로 갈수록 좀 더 역할들이 이렇게 뭉쳐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일단 각 단계별로 필요한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들은 제가 파란색 스티커를 쓸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게 이제 구현 단계의 개발자분들이겠죠. 그죠? 개발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소스 코드를 만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개발자분들도 크게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눠져요. 제일 크게 나눌 수 있는 거는 프론트엔드, 즉 여러분들 그 엔드 유저, 엔드 사용자가 실제로 보고 있는 그런 화면들 관련된 개발을 하는 분들을 프론트엔드 개발자, 엔지니어들이라고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뒷단에서 서버단에서 뭔가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동적으로 무언가를 관리하고 그런 부분들을 백엔드라고 합니다. 백엔드. 그리고 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동시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풀스택이라고 합니다. 풀스택 개발자. 근데 풀스택 개발자 같은 경우는 물론 두 분야 전부 다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온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한쪽은 좀 강한데 다른 쪽이 좀 약하신 경우, 그런 것도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백엔드 자바 엔지니어로 이제 시작을 했고 프론트엔드도 조금씩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론트엔드도 영역이 좀 나눠지는데요. 전부 다 그 프론트엔드 쪽 코딩만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자, 첫 번째가 UI, UX 디자이너가 있고요. 두 번째가 퍼블리셔가 있습니다. 퍼블리셔. 그 세 번째가 바로 프론트엔드 개발자인데요. 자,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실제로 소스 코드를 작성한 사람이라고 치면 이 UI UX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디자인 쪽에 훨씬 특화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뭐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도구를 가지고 이 화면을 어떻게 작성하겠다라고 디자인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중간에 퍼블리셔 분들은 뭐냐면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디자인한 것을 프론트엔드로 가져가기 위해서 여기 옷을 디자인했으면 옷을 입히기 위한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 소스 코드로 따지면은 CSS를 굉장히 손을 많이 대시는 분들이고, 물론 이제 HTML, JS를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디자인, 뭐 예를 들어서 뭐 PSD 파일 같은 거, 이미지 같은 거 쪼개고 화면에 넣을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분들이 바로 이 퍼블리셔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그런 산출물을 가지고 백엔드에 있는 데이터까지 바인딩 할 수 있게끔 코딩 하시는 분들이 프론트엔드 개발자들. 그래서 보통 이분들은 HTML과 자바스크립트를 주로 다루시죠. CSS도 뭐 같이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 세 개가 극명히 좀 다른 롤들이에요. 이게 다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디자인을 좀 하시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케이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개발하다가 올라온 경우도 있는데, 요 두 개는 같이 하신 분들을 제가 많이 봤지만 이 디자인 영역은 좀 다른 영역이에요. 물론 다 같이 하시는 아주 뛰어난 분들도 계시죠. 근데 보통은 이런 부분들 따로 하고 있고, 또 외주로도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영역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테스트 영역이 있죠. 자, 테스트 단계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경우에 보통 단위 테스트 같은 경우 유닛 테스트라고 하죠.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는 개발자분들이 자기가 구현한 코드에 대해서 검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개발자가 직접 하지만, 여기 이제 통합 테스트라든지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내지는 회계 테스트 있어요. 리그레션 테스트, 이런 것들은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전문 테스터 분이 직접 실행을 하십니다. 테스터 분들 같은 경우는 테스트 시나리오 같은 것들 작성을 해가지고 그 시나리오 기반으로 테스트를 직접 수행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밖에서 왜 이렇게 닭이 우는지 모르겠네요.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테스터 분들이 보통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에자일 쪽으로 오면서 이 테스터를 따로 가져가기보다는 요구사항을 명세하는 분들이 실제로 테스트를 수행하기도 해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큰 SIA성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테스터 분들이 따로 있다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설계 쪽으로 좀 와볼까요? 설계 단계에서는 가장 소개해드릴 롤이 아키텍트라는 롤이 있어요. 이 아키텍트가 있는 프로젝트 있고 없는 프로젝트도 있지만은, 개발자들이 뭐 100명 단위로 들어가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아키텍트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키텍트 영역도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 뭐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테크니컬 아키텍트, 뭐 데이터 아키텍트,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이게 좀 뭐 합쳐지는 경우도 있고 분리되는 경우도 있고, 뭐 회사마다 프로젝트마다 다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보통 이 설계 단계에 깊이 투입을 하고, 아키텍트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 개발자 중에 시니어 개발자나 리드 개발자도 있죠. 그 개발 조직을 리딩하고 있는 분들이 설계를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어떤 기술 스택을 선택을 하고 이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소스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프레임워크 같은 것도 잡고, 전체적인 소스 코드의 어떤 형상 관리라든지 CI/CD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도 다 여기서 설계가 다 됩니다. 설계가 잘 된 경우에는 이 개발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효율성 있게 개발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키텍트 분들이 여기서 많이 활동을 하고요. 또 생각해 볼게, 뭐 컨설턴트 이런 분들 계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SA랑 TA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보통 SA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걸 하시고 TA는 인프라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 벤더사랑 컨택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신기술 같은 걸 도입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 독특한 어떤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조언 같은 걸 받고 싶을 때 이런 전담 컨설턴트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투입이 돼서 이런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어떤 소프트웨어가 어떤 특장점이 있고, 여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컨설턴트, 컨설팅 엔지니어,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키텍트 중에 하나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좀 결이 다른 아키텍트가 있어요. 솔루션 아키텍트가 있거든요. 솔루션 아키텍트.
솔루션 아키텍트의 솔루션, 말 그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말로는 세일즈 엔지니어라고도 해요. 그 뭐냐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세일을 다니실 때 영업하시는 분들은 기술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랑 같이 페어를 해서 고객사나 그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사용자들을 만나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제품을 쓰면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 설계 단계 깊이 참여하기보다는 많은 입김을 좀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설계는 이 정도로 하고요. 요구사항 분석 단계로 한번 와볼게요. 자, 요구사항 분석에서는 소스 코드 작성하는 분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BA라고 해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비즈니스를 분석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어떤 지금 이 프로젝트에 어떤 비즈니스가 있고, 그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애자일 쪽에서는 유스 케이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요구사항 내지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특정한 기능들 같은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일 수도 있어요. 풀고자 하는 어떤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정의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 요즘에 이제 PM, 제품 관리자가 있어요. 이 P가 프로덕트입니다. 제품 관리자. 그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PM이랑은 좀 다른데,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이 프로덕트 매니저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죠. 이 제품 관리자가 이제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도 있는데, 제품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 굉장히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정의가 좀 편합니다. 프로덕트 매니저분들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이 BA분들이랑 같이 아니면 본인이 직접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요구사항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제품 관리자예요. 그래서 애자일 세계에서는 이 제품 관리자가 이 테스트 단계의 테스트까지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PM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뒷단으로 올까요? 운영 및 유지 보수. 자, 예전에는 이 개발 단계랑 이 오퍼레이션, 유지 보수하는 부분을 되게 많이 따로 생각했어요. 운영이면은 이제 오퍼레이션이죠. 유지 보수면 이제 메인터넌스인데, 개발이랑 이 운영하는 부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단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개발하는 회사들이 개발하고 떠나면서 그냥 문서만 던져놓고, 문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던져놓고 가는 경우 되게 많은데, 그러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겨서 요즘에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이제 DevOps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개발이랑 오퍼레이션 쪽의 조직이 아주 긴밀하게 협업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DevOps라고 하는데, 이 운영과 유지 보수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보통 인프라 관련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그 인프라 쪽이면 인프라 엔지니어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서버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죠? 서버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DB 같은 분들, DB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또 뭐 네트워크라든지 또 어떤 스토리지 관련된 거라든지 또 보안 관련된 분들도 여기에 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크릿 엔지니어 같은 분들. 왜냐면 뭐 해킹 같은 거 당하면 안 되고, 또 고객 데이터 같은 거, 아주 센시티브한 민감한 데이터 같은 거 다룰 때 이 보안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분들은 이 보안 관련된 부분들은 실은 설계하고 개발할 때도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 운영이나 유지 보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쪽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분들은 소스 코드를 작성하기보다는 보통 쉘 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많이 써요. 쉘 스크립트가 뭐냐면 이분들이 사용하는 그 서버에 있는 운영 체제에 돌아갈 수 있는 일종의 작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쉘 스크립트 같은 걸 많이 짜셔가지고 어떤 파일 같은 거 뭐 관리한다든지, 뭐 설정 파일 같은 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확인하시거나, 실제로 이 개발된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배포하고 유지 보수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세상이 오면서 이 전통적인 분들보다 좀 이 전통적인 분들에 더해서 어떤 가상화 관련된 부분들 하시는 분들 많아요. 가상화. 그 다음에 컨테이너 관련된 기술들, 뭐 도커라든지
쿠버네티스라든지 이런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툴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다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프라 엔지니어라는 말도 있지만 요즘에 대부분 쓰는 말들은 SRE라는 말 많이 쓰죠. Site Reliability Engineer 해서 사이트를 안전하게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엔지니어들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SRE 분들도 여기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 위에 이제 설명드린 이 분들이 굉장히 막 찢어져 있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계를 다 찢어서 개발하는 트렌드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높아질수록 프로젝트의 품질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세 명이 할 거를 10명이 하게 된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미스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또 프로젝트의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큰 영역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애잘 영역으로 좀 넘어와 보면은 이 단계를 다 이렇게 찢어서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통 MVP, Minimum Viable Product라고 해서 최소 기능, 제품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뭐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보통 엔드 유저가 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 가지고 이 제품을 사게 만드는 최소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엄청나게 큰 덩어리의 제품, 막 쓰지도 않는데 다양한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기능들만 빨리 개발을 해서 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반응을 살펴보고 그 반응을 반영해서 또 다음 단계로 점진적으로 눈덩이처럼 불려나가게 개발하는 그런 방식을 애자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따로 막 무자르 자르지 않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는 것 자체가 이거를 이렇게 단계별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구사항을 처음에 내는 그런 고객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건 뭐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 적용되는 문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을 하고 구현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또 내가 원했던 그런 기능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요구사항이 잘못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설계를 다시 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방법이 계속 반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자일 세계에서 이런 것도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터레이션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롤은 크게 세 가지 롤입니다. 첫 번째 롤이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프로덕트 매니저입니다. 제품 관리자. 그 다음에 디자이너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개발자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공통된 어떤 영역의 responsibility, 책임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데 이 PM은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우선순위를 잡는 역할을 하고요. 이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자기 영역이 좀 더 넓어져 가는데요. 제품에 깔리는 어떤 가정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가정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주된 역할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뭐 프로토타입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고 뭐 실제로 고객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커스터머 디벨롭먼트라고 하죠.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 제품이 가야 될 방향 같은 것들에 대한 디자인, 그러니까 그냥 소프트웨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전체 제품에 대한 컨셉 같은 것들을 중심을 잡고 추측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들이 또 엄청 긴밀하게 일을 하면서 그런 작업을 해주고요. 이 디벨로퍼가 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 다양한 엔지니어 관련된 부분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작업을 합니다. 쉽진 않죠. 이 디벨로퍼 중에서도 리드 엔지니어가 따로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엔지니어가 좀 설계나 어떤 의사결정 같은 거에 들어갔지만 대부분의 어떤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정제, 즉 이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이거는 구현할 수 있고 같은 것을 정의할 수 있는 그 단계에서부터 설계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것들을 책임지고 하는 부분들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역할만 딱 가지고 단순하게 좁혀서 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넓혀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이렇게 적은 롤밖에 없고 여기는 되게 다양한 롤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 제품의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이거는 좀 굉장히 큰 범위인 거고 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은 범위의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MVP 개발하는데 최적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는 개발하고 나서 운영회사에 던지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클라우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그래서 개발하시는 분들이 어떤 클라우드 인스턴스 같은 것들을 빌려서, 그죠? 빌려서 구독 형태로 서브스크라이브해서 어떤 서버의 어떤 인프라 설정 같은 것들을 자유자재로 변경해가지고 그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적은 범위 인원수 가지고도 어떤 인프라 영역까지 다 커버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회사가 좀 작고 제품이 작을 때 얘기고 점점 커지면서 아까 방금 위에 말씀드렸던 저희 역할들도 좀 분리가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를 이제 런칭을 했어요. 그 런칭된 서비스에 대한 어떤 기술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 지원. 실은 제 본업이기도 하죠. 테크니컬 서포트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 다니기 전에는 한국에서 좀 굉장히 좀 협소한 영역의 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지금 회사 들어와가지고 이제 글로벌 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이 부분이 엄청나게 커요. 이 서포트 영역이. 왜냐면 제가 옛날에 대기업에서 다닐 때는 기술 지원 엔지니어가 따로 있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 개발자 그룹을 최소 범위로 유지를 하고 제품을 빨리 개발하면서 이 제품에 대한 문제 같은 게 생겼을 때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이 테크니컬 서포트 엔지니어의 그 범위 스코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들이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에스컬레이션 레이트가 5%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고객이 올리는 어떤 문제가 있죠. 어떤 티켓 같은 게 있으면 95%는 다 서포트 엔지니어가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5%만 개발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실은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대로 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유지보수하면서 기술 지원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 서포트 엔지니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제가 사심을 가득 담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영업 쪽은 많이 안 해봐서 설명드리기는 힘든데 이 세일즈 쪽이나 마케팅 쪽도 엄청 큽니다. 원래 이런 분들은 개발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저희 쪽 세일즈 분들 중에는 컴공 출신의 엔지니어 출신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 선호를 하고요. 제대로 팔기 위해서 제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역할들이 막 분리가 됩니다. 마케팅은 저는 솔직히 잘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떤 제품 자체를 제대로 내가 팔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마케팅, 브랜드를 잡고 어떤 광고 같은 걸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행사 같은 거 어떻게 진행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꼭지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역할 되게 중요하고요. 세일즈 같은 경우도 저는 여기 이 벤더사 와가지고 많이 좀 봤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 말고도 뭐 세일즈 디벨롭먼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커스터머, 뭐 석세스, CS 조직들도 있는데 다 각자 역할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는지 몰랐거든요. 이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조금 더 공부를 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케팅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롤이 하나 있는데 이 Developer Advocate 내지는 Evangelist 전도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해서 전파하러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리딩 하시거나 기술 컨퍼런스 같은 거 있을 때 나가서 그 회사를 대표해서 회사 제품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때 그걸 소개하기도 하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제품이 다 영어로 되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거를 한글화해서 한국에 있는 사용자들한테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역할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도 뛰어나신 분이셔야 되는데 본사랑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 하고 커뮤니티 빌드업도 또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역할들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코드를 작성하시는 부분들은 지금 이쪽에 다 있고요. 이쪽도 일부만 하시고 이쪽도 제품에 들어간 소스 코드는 개발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작성한 영역은 어떻게 보면은 절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제품을 만들지에 대한 문제를 정의하고 요구사항을 제대로 정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걸 또 어떤 식으로 설계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다 하기 전에 일단 2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우리 개발자들, 엔지니어 분들은 이쪽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요구사항이 뭔지 몰라요. 그거는 요구사항 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저는 시킨 대로 개발합니다 하는 엔지니어들이 되게 많았던 부서에 있었어요. 저는 그게 정말 싫었거든요. 왜냐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구사항을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내가 작성하는 코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솔루션인지도 모른 채 그냥 코딩만 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는 곳에서는 제대로 된 제품을 개발할 수 없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구현이랑 테스트 단계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 앞단에 있는 비용보다 훨씬 큽니다. 즉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수정하는 비용이 이쪽에서 디자인할 때 예를 들어서 그림을 제가 그렸어요. 디자인 앞에서 그렸는데 그림이 잘못됐어요. 내가 원하는 기능이 그게 아닙니다 라고 분석 단계에서 피드백이 오면 그 그림은 그냥 고치면 되거든요. 근데 개발한 코드는 버리고 다시 작성을 하든가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개발하기 위해서는 더 앞단에 더 무게를 싣고 컨셉을 증명하고 개발을 뭘 해야 될지를 정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이 개발 역량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쪽은.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하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적극적으로 뭔가 탐구하는 거 좋아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하면서 우선순위를 잡고 내가 어떤 특정 문제를 한번 소프트웨어로 풀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서 활동하시면 되거든요. 소스 코드 작성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회사에서는 PM으로 하는데 뭐 자기 사이드 프로젝트에서는 구현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코딩 말고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역량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합심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은 롤들이 있는데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어떤 일의 패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성격이랑 또 맞아야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 쪽 같은 경우는 좀 진취적이에요. 그래서 좀 뭐랄까요, 새로운 것을 계속 시도하는 사람들한테는 잘 맞는 롤인 거죠. 계속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셔야 되고 또 막 1, 2년 지나면 확 변하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잘 쫓아가야 되는 그런 분들이 이쪽이 좀 잘 맞을 텐데, 근데 이제 운영이랑 유지보수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정성이 더 중요해요. 또 신뢰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되는 게 제일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향 같은 것들이 뭔가 차분하고 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뭔가 더 깊이 안정적으로 시스템 운영하는 거에 적합한 분들이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성향이 강해요. 똑같은 것을 다시 반복하는 것을 굉장히 지겨워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맞는데 제가 이쪽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면 삶 자체가 굉장히 불행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으로 이 필드에 대해서 나가실 때 본인의 롤을 처음부터 정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먼저 경험을 좀 해보시고 지금 이게 나랑 잘 맞는구나, 또 잘 맞지 않다면 왜 맞지 않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롤 간의 스위칭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본인에게 맞는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쪽으로 계속 밀고 나가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들 뭐 T자 인재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T자 뭐 아니면 파이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전반적으로 어떤 제너럴한 날리지도 쌓아 가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는 조금 더 깊이 실력을 좀 파고 들어가는 노력을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설명 중에 분명히 누락된 역할도 있을 거고요. 또 설명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전반적인 사항은 다 알고 있지만은 일부 경험하지 못한 롤들도 있기 때문에 제 설명이 만약에 좀 부족했다면 댓글에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 질문 있으시거나 또 이런 부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해 주시면 제가 또 추가 콘텐츠 만들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계에 발을 딛고 또 자기가 원하는 역할을 선정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에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이썬 멘토였습니다. 말로